네, 오늘 그 세 편은 아마 파악하셨겠지만 연결성이 있어요. 연결성이 있고 보기 드물게 아주 뭐랄까 하여튼 연결성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맥락이 이어 닿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글을 다 상당히 좀 맛깔스럽게 잘 쓴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글들을 세 편 오늘 골라봤습니다. 지금 뭐 저 김건희 여사나 한동훈 윤석열 갈등 그걸 다룬 사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는 일단 제가 뺐고 좀 공부가 되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 어떤 좀 생각해 볼 부분도 많고요. 이 세 가지 글이 다 제각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양성. 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뭐 법치주의도 있을 거고요.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죠. 뭐 관용, 배려, 경청, 소통, 뭐 타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양성을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나랑 다른 의견도 경청하고 수용할 수 있고 그런 다양성. 인정하는 일단 그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다양성을 갖다가 색을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재미가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글 같은 경우 정동 칼럼 대표를 다시 생각한다. 정말 잘 쓴 글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그런데 이 글 제목을 좀 유심히 보겠습니다. 대표를 다시 생각한다. 이 글은 일단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랄까? 하여튼 눈에 확 띄는 주제는 그거예요. 어떤 비례대표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정치 체제 면에서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좀 살려야 된다는 부분이겠지만요. 이 글 중간에 이제 살짝 들어간 게 그거거든요. 특히 이제 성서 구절을 인용하는 부분에서 제가 확 느꼈던 거는 단순한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진짜 대표다운 대표, 진짜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는 얘기를 또 은연중에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런 대표다운 대표, 진짜 뒤에 이런 그런 표현 나오죠. 대표 되어야 할 이들이 대표되는 그런 정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이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좀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 글은 마지막 부분 가면 굉장히 감성적으로 끝납니다. 굉장히 이제 논리적이면서 그러니까 이런 글이 참 좋아요. 논리성과 어떤 감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글들인데 마지막 문단에서의 어떤 감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첫 번째 단락,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하고 맨 마지막 단락이 통하는 부분이 있죠. 첫 번째 단락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도입부로만 끝낸 게 아니라 마지막 단락에서 이 국회에서 열렸던 이 세미나 얘기를 갖다 마지막에 또 다시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락을 가져왔죠. 재밌는 게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집단 시설이 이게 이제 장애인 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형편이 어려우신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지역 인근에도 그런 데가 꽤 있습니다. 이제 중증 장애인 수용시설한 표현이 좀 그런데 거주 시설이 있어요. 혼자이거나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형편도 어렵고 이런 분들이 모여 계시는 시설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갖다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자는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 세미나가 열렸는데 다 읽어보셨겠지만 자,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와서 축사를 하신 분들이 다 똑같이 초선이고 여성이고 비례였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아마 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요. 금배지라고 불리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가장 힘이 약한 이 세 개 교집합이 이 세 개 맞는 것 같아요. 초선, 여성, 비례. 가장 힘없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와서 마지막 문장에 나오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작은 삶들을 위한 세미나. 솔직히 바쁘시잖아요. 금배지 다신 분들 바쁘신데 이런 세미나 다 어딜 찾아갑니까? 안 그래도 행사 다닐 때 많고 그쵸? 갈 때 많죠. 근데 장애인들 탈시설 정책 추진하는 세미나에 이렇게 직접 오신 분들 뭐 비꼬면서 보자면은 색안경 끼고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불러준 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나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쨌건 참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 역시 초선이고 여성이고 비례 이 세 가지 삼박자를 갖춘 국회의원이라면 정말 국회의원들 중에서 제일 힘없는 국회의원들이라 보시면 돼요. 당연히 초선은 재선이나 삼선보다 힘이 없겠죠. 여성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정치 구조상 남성 위주 정치이기 때문에 남성에 비하면 약해요. 비례대표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례대표 일단 조금 받고 들어갑니다. 주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례제 얘기를 여기서 이제 도입을 하면서 꺼냅니다. 재밌는 게요. 이 글을 보시면서 이 뒤에 글하고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글은 이제 비례대표제에 대한 옹호랄까 비례대표제에 대한 확대 뭐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둔 글인데 뒷글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비례대표제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뭘까요? 정당
제도가 없으면 비례대표제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우리 뭐 투표할 때 알잖아요. 1번, 2번 이렇게 따로 정당 투표 따로 하잖아요. 비례대표제라는 건 정당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개념 필수적으로 비례대표를 갖다 강화하자는 얘기는 정당 민주주의를 갖다 긍정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뒤에 글은 중앙일보 주필 글치고는 상당히 좀 굉장히 센 톤으로 물론 이제 정당을 없애자는 건 아니지만 정당을 까고 있죠. 민주주의 적까지 지금 기능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 적이 돼버렸다 정당이. 그래서 약간 보는 시선은 다르다는 점을 갖다 좀 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글은 공부가 많이 되는 글들입니다. 일단은 우리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253대 47이죠. 자, 근간은 지역구제다. 지역구제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보면 좀 얹혀가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거고 보완적인 거죠. 자, 21대 국회의원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동형 비례대표제가 뭐였냐면은 소수 정당을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정당에는 비례대표를 갖다 의석을 적게 배정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기존에 더불어시민당, 뭐 미래한국당 이런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욕 많이 먹었죠. 양당 다. 근데 지금 또 그게 재판되게 생겼어요. 지금 연동형을 갖다가 지금 아무튼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근데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한다는 논의가 지금 여론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비례대표가 괜히 욕을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연동형이냐 뭐 기본형이냐 이런 식으로 가면서 각 정당이 이제 의석수 계산을 하고 들어가고 이걸 갖다가 한 석이라도 더 늘리는 쪽으로 얘기가 되면서 비례대표제의 본질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덤태기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당들이 양당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비례대표가 덩달아 욕을 먹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 사회는 요즘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비례대표는 선거운동을 따로 안 합니다. 국회의원 비례 후보들은요 할 수가 없죠. 뭐 옛날 전국구라고 그랬어요. 전국구인데 뭐 어디 전국을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잖아요. 물론 비례 후보로 들어가 뒤에 나오겠지만 비례 후보가 보통 이제 정당 당수라든지 이런 분들 이제 바쁘신 분들 선거 전체를 갖다 지휘하고 컨트롤해야 될 분들 같은 경우에 비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금 기존 지역구인 계양을로 가느냐 뭐 어디로 가느냐 비례로 가느냐 불출마를 하느냐 여러 가지 지금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건 선거운동을 따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어차피 정서상 어떤 스킨십의 정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역구에서 여기 뭐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시 어디 갑구에서 어디 선거구에서 직접 이렇게 대면하고 명함 주고받고 악수하고 이게 진짜 선거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서상 여전히 내 손으로 뽑은 땡땡이 아들 딸을 원한다. 자, 그 다음 단락은 좀 이렇게 좀 문장 하나하나 다 버릴 문장이 없습니다. 비례대표제가 원래 이 비례대표제가 생긴 배경 중에 하나가 사표 방지 목적인 건 아시죠? 우리가 우리가 소선거구제잖아요.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30%만 표를 얻고도 당선이 될 수가 있어요. 후보가 여럿이 난립할 경우에 뭐 30대, 20대, 20대, 10대, 10대 후보가 여럿이 나오면은 그래서 사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전에 말씀드렸던 거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비례대표제는 말 그대로 수학적으로 비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비례대표 중에서 가장 기본형으로 가게 되면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예를 들면 100석이다. 그러면은 10% 정당 투표 10% 가져간 정당은 딱 10석 가져가고 7% 가져간 정당은 7석 가져가고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사표가 없게 되는 구조거든요. 사표 죽어가는 표가 없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보하는 제도 정도로 논의됐고, 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정당을 리더들은 선거 전체를 지휘해야 돼요. 전국 왔다 갔다 하면서 지원 유세 다니니까 어디 자기 지역구 챙기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그냥 안배, 하향적인 안배, 그냥 자기 목 챙겨가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 명사, 신인들, 특히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들어오는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정당 활동을 안 했잖아요. 당협위원회나 지역위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꽂아 넣기가 애매해요. 정치 뉴스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동훈 위원장하고 용산하고 지금 갈등설 나온 것 중에 표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한동훈 위원장이 어디 지역구였죠? 어디 지역구 가서 이제 김경률 그 회계사를 갖다가 이제 손을 들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당협위원장이 발끈한 거죠.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원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진짜 자기 돈 써가면서 사람들 밥 먹이고 술 먹이고 가면서 몇 년 동안 진짜 공을 많이 들여요. 근데 낙하산이 뚝 떨어지면 진짜 미쳐버립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 특히 이제 어느 분야에서 뭐 아까 우리 점심 먹을 때 봤죠. 어디 무슨 삼성전자였나요? 현대자동차 누구를 갖다가 국민의 뭐 그저께 삼성전자 누구를 갖다가 영입인사 이런 영입인사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역구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다 꽂아 넣기가 애매한 거예요. 거기서 반발도 당연히 거셀 것이고 그러니까 비례부터 줍니다. 일단은 비례로.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비례대표라는 게 원칙 뭐 사표 방지 뭐 소선거구 한계 보완 이런 거였고 뭐 현실적으로는 그냥 나눠먹기 장이었지만은 자. 중요한 거 뭐냐, 이게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지역을 넘어서 사회 전체로 볼 때 과소대표율 이게 중요합니다. 소수 집단이 국회에서 대표될 수 있도록 정치적 대표성을 확장하는 제도로 기능하기도 했다. 소수 집단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소수 배려, 소수 집단 배려가 비례대표제의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예요. 뒤에 설명이 나오죠.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비례대표제는 청년, 장애 이거 뭐 아실 거예요. 비례대표는 1번, 2번, 3번, 4번 공천할 때 무조건 홀수는 여성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양당 모두 비례대표 1번 무조건 여성이에요. 무조건. 예, 홀수 여성을 주니까 무조건 1번 여성이에요. 그리고 홀수마다 여성이 들어가야 돼. 13579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리고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장애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나 뭐 옛날에 뭐 이자스민 그분 이제 이민자였죠. 다문화가 1번 비례 1번을 받았던 적도 있었잖아요. 어떤 소수자들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기 쉬운 소수자들이 당대의 어떤 시대적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신인들의 등장 무대. 근데 씁쓸한 거는 이게 참 뼈 있는 말이야. 등장 무대이기도 하고 동시에 퇴장 무대. 왜냐? 비례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지역구로 비례를 2번 주지는 않거든요, 절대. 비례하고 나서 국회의원 갖다 재선하고 싶으면 지역구로 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방금 말씀하신 지역구는요 버티고 있는 터줏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함부로 못 겨눠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씁쓸하죠. 등장 무대인데 그냥 등장하자마자 초선 한 번 하고 퇴장하는 무대이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단락이 참 명문장들인데요. 자, 뭔가 계속 의문형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질문을 던지면서 굉장히 뼈를 때리는 질문들을 하나씩 던집니다. 좋은 표현 나왔습니다. 정치적 균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균열이라는 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유리창에 금 간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뭄 때 마른 논 쩍쩍 갈라진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밭이나 논 갈라진 거. 자, 균열 말 그대로 균열. 우리 사회가 이제 정치적으로 좀 뭐랄까 분열돼 있고 대립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 정치적 균열 지점들을 봤을 때 참 멋진 표현이에요. 그게 꼭 지역구의 모습을 한 경계들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 균열 지점들은 어떤 계층이나 어떤 집단 간의 대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동하고 자본, 비수도권, 수도권, 비정규, 정규, 장애, 비장애, 여성, 남성, 미래, 현세대, 자연, 인간, 죽은 자, 산자 이런 광역적인 이슈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목소리가 국민의 뜻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비례제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던진 질문들은 기존의 지역구 출신들이 과연 제대로 그런 역할을 했니? 이걸 질문 던지는 거예요. 못했다 이거죠. 자, 여기서도 뼈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역의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얻어야 하는 현 시스템,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이들이라면, 그쵸, 사회적 강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솔직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나오시는 분들 재산 웬만큼 있지 않고서는 감히 시도도 못 하잖아요. 그죠? 어디 총선 출마 꿈이나 꿉니까? 그리고 나름 한가닥했고 좋은 직업 가졌거나 좋은 학교 나왔거나 이런 양반들이에요. 솔직히 성공한 삶을 산 사회적 강자들이란 말이에요. 사회적 뒤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의 삶에 공감 능력을 가지겠느냐. 우는 걸 갖다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같이 울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강자들만 득을대는 지역구가 아니라 그래서 비례대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냐? 그렇죠? 단지 이성과 전문성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경험에도 기반하여 다룰 수 있는 최선의 대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역량을 갖췄다 말할 수 있는가? 아니죠. 결과물이 있는가? 아니라. 굉장히 좀 뼈를 때리는 말들을 질문 탁탁탁탁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좀 강화하자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려면은 비례대표제의 대척점이 뭡니까? 어떤 지역구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잖아.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그런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례 공천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요. 물론 비례대표제도 여러 가지로 악용이 여기 이 글에도 나왔지만은 정치적 명사나 정당 리더들이 그냥 한 자리씩 해먹는 자리로 악용되는 소지도 크고 과연 현재 비례대표제가 운영되는 게 사회적 약자 소수를 갖다가 정말 배려하기 위해서 실제 운영되고 있느냐는 물론 문제지만 뒤에 또 나옵니다. 어쨌건 지역구의 한계라는 걸 갖다가 의문형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헤나 피트킨 찾아봤는데 뭐 정책자로밖에 안 나옵니다. 어쨌든 이분에 의하면은 참 멋지는 말입니다. 대표란 우리 현대 민주주의는 결국은 대표 민주주의잖아요. 대표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죠. 공식 명칭은 대표.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시민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국민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중요사를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를 정해서 대신해서 결정하게 한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 기본 원리잖아요. 근데 이 대표라는 건 그곳에 있지 아니한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그곳에 있게 만드는 행위다. 이 있게 만드는 행위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뒤에 나오는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진정한 그러니까 가짜 대표가 아니라
뒤에 나와 있잖아요. 대표되어야 할 이들이 대표되는 거. 진정한 대표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곳에 있지 아니한 무엇인가를 있게 만드는 행위. 그렇다면 지역 기반만이 아니라 지역 기반은 어차피 토주대감이 다 해먹는 시스템일 수밖에 없어요. 정치 신인들은 지역구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이슈 기반, 영역 기반의 대표들도 절실히 필요하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걸 갖다 꼭 양자택일의 문제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 국회의원 300명을 비례로 뽑자 그 얘기는 아니란 소리예요. 지역구 국회의원도 뽑아야죠. 절대로 양자택일의 양자 배척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비례대표제는 이 문장은 이 뜻이에요. 비례대표제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그렇죠? 하나의 수단이죠. 그리고 제도라는 건 모든 제도는 비례대표제만이 아니라 모든 제도는 늘 왜곡되고 우리를 실망시키다. 완벽한 제도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자도 비례대표제가 완전 무결한 제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앞서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비례제도 악용되는 소지도 있고 꼭 정말로 적절한 사람들이 비례로 대표로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대표되어야 할 이들이 대표되는 것이다.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대표를 다시 생각한다는 말, 뭘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냥 아무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대표되어야 할 이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진정 대표가 되어야 된다. 오늘 아침 슬로우 뉴스 보셨으면 슬로우 뉴스 이 구절이 들어갔을 겁니다. 정략보다 밑줄쳐 읽은 칼럼 중에 이 칼럼이 언급이 됐어요. 정략보다 정책으로 말하고 주류보다는 비주류의 자리가 익숙하며 멋진 표현이죠. 능수능란함보다는 깨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전 진정한 희생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죠. 깨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역적 관점보다는 광역적 관점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또 멋진 표현 나왔죠. 여의도에 정치판에 그리고 언론에 그리고 마지막엔 어디죠? 국회가 결국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대한민국 법전에 좀 더 기록되어야 한다. 이걸 참 글 잘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참신하고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상적 대표 행위를 위해서 그 개인의 덕성과 용기를 요청하고 싶지 않다. 물론 덕성하고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비례를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비례대표는 그러잖아요. 실제 장애인이신 분들 갖다가 장애인을 대표해서 앉히는 거고 옛날에 뭐 비례는 여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게 옛날에 문대성 씨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죠. 체육업계를 대표해서 비례로 국회의원 했어요. 그리고 바둑을 대표해서 조은현 구단 한번 국회의원 한번 했습니다. 자, 실제 거기에 발을 담고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 세계를 실제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직접 자신을 대표할 기회가 최소한이라도 보장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봤습니다. 저도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이 원래 전체 로마서 12장 15절이 이거더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또 로마서가 보다 보니까 나오는데 어떤 우리 종교 개혁 아시죠? 옛날에 이제 그 중세 카톨릭의 시대를 무너뜨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가 출발했던 이 종교 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 로마서가 굉장히 좀 그런 뭐 성격도 가지고 있답니다. 아무튼 로마서 12장 15절을 인용하면서 이게 진짜 대표다. 또 멋진 표현 나왔죠. 아크로폴리스. 우리가 저기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리스죠.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그러면 높은데요, 높은데. 아크로폴리스 그럼 보통 기득권을 얘기합니다. 실제 아파트 이름에도 보면 아크로자 들어가는 거 많아요. 예. 그리고 아크로폴리스하고 대칭되는 게 뭐죠? 아고라예요, 아고라. 그래서 옛날에 다음에 토론광장 이름이 아고라였어요. 아고라. 광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아고라. 평민들은 아고라에 모이고 귀족들이나 기득권들은 아크로폴리스에서 내려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함께인 것이 대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이제 마무리하는데 마무리하면서 앞에 나왔던 이 장애인 세미나를 갖다 다시 가지고 왔죠. 6명의 초선 여성 비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더 많은 정치인 괄호 아니 찡하죠. 아마도 그 자신 오래 울어봤던 사람이리라 출연을 기대했다. 자, 마지막 문장이 참 멋졌습니다. 여기 언어로 기록해둔다. 물론 별 기대는 안 해요. 사실 이분도 지금 여야나 지금 이 비례대표의 본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한 석이라도 가져오려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머리 싸움하고 있는 걸 보면서 새삼스럽지도 않으니까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는 자들이 이 나라의 참 멋진 표현이죠. 우는 자들이 이 나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세상이란 꿈을 접을 수는 없기에 여기 언어로 기록해둔다. 참 표현이 멋진 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자, 뭐 이 글은 빨리 볼게요. 이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래도 이 글도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중앙이나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나 뭐 경향이나 이제 메이저급 신문사에 주필쯤 되면요 글을 좀 겉멋을 좀 부립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썼다는 것 같다가 그렇죠? 느껴질 거예요 몇 군데서. 뭐 당연하겠지만 이 조선중앙동아 정도 주필 정도 되면은 이분들 그 저도 이 세계를 직접 경험해 본 건 아닌데요. 기자들 중에 기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은 파워 굉장히 막강합니다. 진짜로 굉장히 막강하고 센 분들이에요. 그만큼 또 실력이 있는 분들이고 항상 이분들이 옳은 말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진짜 어느 특정 언론사나 특정 누구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개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개소리도 참 멋지게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항상 개소리 한다는 건 아니고 지금 정당 민주주의의 폐해를 갖다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비례대표제는 정당 민주주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당 민주주의의 폐해, 정확히 말하면 정당의 폐해를 아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두 가지를 비판했어요. 이 글은 구조 아주 간단해요. 처음에 도입부 들어간 다음에 차례대로 강제 당론 투표 비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왕적 당대표 폐지. 바로 정치 혁신을 하려면은 이것을 해야 된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 글하고 다음 글하고 또 이어져요. 왜냐? 강제 당론 투표하고 제왕적 당대표제로 가게 되면 결국은 정치적 극단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강제 당론으로 가게 되면은 모두가 똑같이 한 손을 들라. 똑같은 의견을 가져야 이걸 강요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그 어떤 반대 의견도 용납하지 않는 다양성을 용납하지 않는 정치적 극단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뒤에 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가장 민주주의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회기라 같아요. 회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두 분은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저는 이제 국민학교 시절에 학교를 다녔는데요. 국민학교 시절에 방공교육 저희 때는 진짜 방공교육 엄청 받았잖아요. 방공 웅변대회도 하고 때만 되면 방공 포스터도 그리고 북한에 김일성 그리면은 머리에 뿔난 도깨비로 그리고 우리 그랬어요. 진짜 그런 시절 살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학교 뭐 국어책, 도덕책 뭐 이런 사회책 같은 거 보면은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인상이 그거예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어떤 남한이죠. 남한의 모습을 생활상을 그릴 때는 알록달록해요. 색깔들이. 입고 있는 옷도 다 빨강, 파랑, 노랑 다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을 묘사한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그 인민복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에. 중국의 인민복. 딱 한 색깔이에요. 저는 거기에서 그 받은 인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그런 일이 나올 거예요. 북한 얘기 나옵니다. 북한식 투표기 나오는데 다양성을 그러니까 북한을 우리가 절대 민주주의 나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진짜 쓰레기 같은 독재 나라입니다. 진짜. 근데 거기는 획일화된 나라죠. 옷 입는 색깔마저도 다 맞춰버린단 말이에요. 획일화. 가장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 획일화라는 점. 그리고 이 획일화로 가게 되면 결국은 극단주의. 그래서 다음 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극단주의로 가게 된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 달랑 뭐 다 보셨겠죠? 굉장히 비꼬면서 썼어요. 자, 여기서도 보세요. 지금 79일 남았답니다. 금배지 꿈에 부풀어 뛰고 있다. 자, 각자의 사회적 성취 앞에서 봤죠. 이 금배지 달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사회적 강자들이에요. 사회적 승자들 뿐입니다. 사회적 약자, 사회적 패자, 루저들은요 아이고 어디 국회의원 꿈이 났고요. 당장 오늘 밥 먹기 바쁘죠. 그죠? 각자의 사회적 성취를 토대로 국가와 국민의 선량, 여기서 선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선량한 행위 이런 선량이 아니라 뽑혔다는 뜻이죠. 선발된 량은 이제 그냥 그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라고 생각할 때 뽑힌 인물. 그러니까 선량을 해보겠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냐면 선량이 돼보겠다라고 했으면 저라면 그렇게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량을 해보겠다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선량이 되어보겠다. 선량, 뽑힌 사람, 그러니까 당선된 사람을 선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선인을 해보겠다 보다는 당선이 돼보겠다. 좀 수동형으로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건 뭐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바로 그냥 까기 시작했죠.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다. 자,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따옴표 뒤에 나옵니다. 강경파가 어쩌고저쩌고 다 읽어보셨죠? 조홍천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분이 민주당을 탈당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뭐 탈당한 배경이나 이런 거는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초선 실제 이런 분들 많아요. 초선 4년 하고 나서 정치 환멸을 느껴가지고 바로 그냥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 꽤 있습니다. 해보니까 진짜 아니거든요. 진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옛날에 무슨 어떤 영화인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선거를 다룬 정치에 관한 어떤 영화였어요. 그게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네요. 지방선거를 다룬 영화를 기억나는데 선거 브로커들이 이제 어떤 선거 계략을 짜고 진짜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애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였던 걸로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가 있대요.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어떤 그릇 밑바닥에 뭐 다이아몬드나 금반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은 똥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그 다이아몬드를 꺼내기 위해서는 손에 똥을 묻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량한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그 정치판이라는 게 진짜 양심적이고 정말 높은 도덕심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차마 견딜 수 없게 하는 뭔가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경험 못 해봤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어쨌건 뭐 이분은 불출마 선언 아직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어쨌건 탈당했어요. 어쨌건 자, 전곡을 찌르다. 여기서 기왕 한자 표시를 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곡자가 참 재밌더라고요. 저도 오늘 찾아봤는데 뜻이 여러 가지예요. 일단은
백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조 학이 있죠. 학, 고니, 백조 학, 이게 원뜻이에요. 여기 세 조자가 들어가 있어요. 안 그래도. 그리고 관역의 한가운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곡 그러면은 관역 한가운데를 찔러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정곡. 한자로 되기를 한번 찾아봤어요. 재밌는 표현이죠. 뭐 인재 영역이다, 뭐 새로운 피를 수혈한다, 마술피리. 우리 그 옛날 무슨 서양 우화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마술피를 애들 홀려가지고 싹 보고 하는 그 그런 마술피가 우화 기억나시죠? 자, 마술피 홀려 따라간 의원들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총선 딱 당선된 다음 날부터 영락 없는 노예가 된다. 더 슬픈 거, 국민도 79일 유권자 상전으로 끝나면은 역시 노예길이. 참 굉장히 센 표현이면서 신랄하면서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지금의 총선은 후보, 정당, 국민 3자의 노예계약서 서명식일 뿐이다. 영원한 악순환이다. 그래서 이제 제목에서 말한 그 두 가지 폐해를 갖다가 하나하나 얘기를 합니다. 구조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제적 당론투표 자연세. 강제적 당론투표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 헌법하고 헌법재판소는요,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본인의 소신껏 움직여라, 이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헌법에 나와 있어요.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정당 당론 따라가는 얘기라는 얘기 그 어디도 없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 그대로 얘기했죠. 특수히 이게 아니라 자기 지역 구민들의 한테도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당에서도 얽매여서는 안 되고 전체 국민을 위한 국가 이익을 추구하도록 보장한 자유위임의 원칙이다. 반대말은 기속위임이다. 기속위임이 아니라 자유위임. 일단 뽑을 때는 내가 뽑지만 내가 뽑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왜 내 말 안 돼? 내가 너 뽑아줬잖아, 국회의원으로. 뭐 시장 뽑아줬잖아. 근데 왜 내 말 안 돼? 이런 말 못 한다는 거예요. 일단 뽑아 놓고 나면은 그 줄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자기 소신대로 전체 국민이랑 국가 이익만이 양심이다. 근데 현실은 거꾸로죠.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요. 자, 그쵸. 찬반 논리를 차치하고 그냥 무슨 북한식 투표 같은 느낌이다. 나왔죠. 다 읽어보셨으니까요. 개딸들 수박, 다 개딸 수박이 왜 수박인지 아시나요 혹시? 이거.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색깔이 뭐죠? 파란색이란 말이에요. 자, 수박은 물론 초록색입니다. 근데 어쨌든 초록이나 파란색이랑 그 비슷하다고 봅시다. 자, 수박 보세요. 겉은 푸르죠. 안은 어쩌죠? 빨갛죠. 쉽게 말하자면은 속은 국민의힘이면서 겉으로 민주당의 척 행세하는 놈들이라고 개딸들이 몰아붙인 사람들을 수박이라고 몰아붙였어요. 그 수박 깨기 퍼포먼스. 그러니까 수박이 뭐냐면은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 이래가지고 수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뒤에서 바로 이 개딸들 비판하는 걸 또 압니다. 예종 뭐 다 읽어보셨으니까 예종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이 예자가 노예할 때 예자예요. 노예할 때 예자. 종이 따라갈 종자입니다. 노예처럼 따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참 실제 사례들인데 나경원 연판장 비난 연판장도 그렇고 영혼도 없다. 중도 온건파는 좋은 표현이 나왔어요. 마지막 문장에 이 단락에 영혼들이 없어지니 민주당의 가장 보수적인 의원이 있을 거예요. 민주당이 진보정당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가장 진보적인 의원 그 사이 그게 바로 중도 온건파잖아요. 그 중도 온건파가 모두 멸종이다. 바로 그 뒷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당내 토론도 함께 점점점. 그래서 당론 강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당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당은 공식적인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근데 참 희한해요. 그래서 헌법학이나 정치학에서도 정당을 다룰 때 상당히 좀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정당은 정확히 말하면 사적인 결사체일 뿐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요. 우리 동네 배드민턴 클럽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비슷한 정강 정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정권 한번 잡아볼까? 이래가지고 모인 그냥 사적인 결사체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 이 사적인 결사체가 국가를 쥐고 흔들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민주주의 여러 가지 변천 과정인데 지금은 정당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민주주의도 여러 가지 변천 과정을 거쳐왔어요.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 이런 걸 거쳤는데 지금은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라고 해요. 왜냐하면 정당이 의회를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정당에서 대통령이 배출되고 그 배출된 대통령이 정당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보다시피 강제 당론 투표하고 당대표가 왕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정당에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가요. 국고보조금. 엄청난 세금을 갖다 동네 배드민턴 클럽에 우리 보조금 줍니까? 안 주거든요. 근데 정당은 줘요. 왜냐? 정당이 하고 있는 역할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 실체를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정당은 그 조직의 본질만 놓고 본다면 국가기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사적인 결사체예요. 정당 하나 만드는 거 어렵긴 어렵구나. 요것만 갖추면 죄송합니다. 좀 속된 표현 쓸 뻔했네요. 머릿수만 채우면요 정당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선거 직전에 어떻게 비례 한 석이라도 건져보려고 그냥 우후죽순처럼 정당들이 막 생겨납니다. 이번에도 아마 비례 투표용지는 이렇게 길 거예요. 자, 어쨌건
근데 이제 이분은 좀 센 표현을 썼는데, 자, 자발적 결사체, 한갓 자발적 결사체에 불과한 정당이 국가기관,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이 한 명 한 명이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입니다. 우리 지방의 의원님들하고는 달라요.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관청이에요. 그 자체가 독립된 관청이에요.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강제 구속하는 게 이게 바로 위헌이고 위법적이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왕까지 강제 당론투표를 비판했어요. 두 번째, 제왕적 당대표. 이건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특수성하고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정당이 왜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정말 상명하달, 위에서 명령한 밑에서 따르는 상명하달식의 어떤 그런 정당이 돼버렸냐면은 역사 속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일단은 독재 시대를 겪으면서 그렇게 왔죠. 박정희 때, 전두환 때. 그리고 삼김 시대. 삼김 시대는 어떻게 민주화로 가는 과도학이었는데, 이때는 삼김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는 정당이 어떤 정책이나 정강으로 뭉친 게 아니라 인물을 보고 모여들었었지. 그래서 김대중당, 김종필당, 김영삼당이었군요. 이때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한 대결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강력한 통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분들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김영삼, 김대중은 군부 독재를 몰아내고 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당을, 그래서 이때 당시 지금 안 쓰는 표현이 옛날엔 총재라고 그래서 총재 아시죠? 총재. 옛날에 총재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권위적인 표현입니다. 전체 총. 무슨 총통할 때 총자예요. 대만 총통할 때 총자에다가 제가 이게 그 한자 의미가 거의 뭐냐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총재. 지금은 총재란 말 사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자, 게륵이란 말이 나왔는데 게륵은 어떤 말인지 혹시 아시죠? 닭갈비, 우리가 말하는 그 맛있는 닭갈비 아니에요. 닭이 진짜 보면 닭이 보면 갈비살이 뭐 버리기도 아깝고 그거예요. 이게 이제 삼국지에서 나온 말인데, 삼국지에서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어쨌건 자, 나 먹자니 싫고 너 주자니 아깝고 이거예요.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별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있으나 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당대표 제도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걔를 있으나 마나. 근데 이거는 사실 저도 그 전부터 좀 의문을 가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졌을 텐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양당 모두 그 당의 대표가 있고요, 원내대표가 따로 있어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을 교섭단체 대표로거든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끼리만 모여 사람들 중에서 원내대표 뽑는데, 서열상으로 치면 대표가 더 위에 있어요. 대표는 그래서 국회의원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내대표는 반드시 국회의원이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 보면은 뭐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 이준석 국회의원 된 적이 없어요. 근데 대표를 했어요. 지금 비대위원장이 대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마찬가지 국회의원 아니에요. 근데 원내대표, 지금 여기서 뒤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내대표 하나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어떤 교섭이나 소통이나 타협의 창구로는 원내대표만 있지 옥상옥이다. 그래서 옥상옥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원내대표가 있으면 됐지 왜 거기다가 당대표란 걸 또 만드냐. 물론 할 말은 있겠죠. 그 당의 당원들이 다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당원들 중에서 국회의원들만 모여서 따로 어떤 모임을 만드는 게 그게 교섭단체인데, 교섭단체 대표가 필요하다면은, 아니 솔직히 전체 당원 중에서 국회의원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전체 당원들을 보자면 그 전체 당원들의 대표가 필요하다는 논리에서 대표가 있을 수 있다는 반론은 가능할 겁니다. 자, 이쯤에서 하나의 공식이죠. 선진국 사례 안 나오면 섭섭합니다. 자, 미국처럼, 자, 그래서 읽어보셨을 테니까요. 미국처럼 이렇게 가자. 이거면 충분하다. 그리고 나친 김에 당협 지구당, 이 얘기는 뭐 옛날부터 많이 나왔어요. 당협 지구당 폐지하자. 선거 때 자원봉사 조직은 충분하지. 의정에 충실하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토머스 제프슨 미국의 제3대 대통령입니다. 천국에 가더라도 정당과 함께라면 가지 않겠다. 이런 말도 했나 봐요. 자, 우리 공룡 정당들은 극한 혐오의 대상이 된 지가 이제 극한 얘기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후보들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 이상 시, 세비 반납 등 갑질, 이거 누가 했죠? 한동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출마 선언한 사람들은 다 말미 이 말 합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습니다.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월급 안 받겠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저번에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헌법상의 권리인 불체포 특권을 갖다 개인이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자발적인 거란 모를까 비대위원장이 그걸 포기하라고 강요한다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쇄신의 대상은 바로 그 거대한 기득권 정당과 그 당의 제왕들이다. 강제 당론 투표, 당대표직 없애다 국민에게 공격하라. 그러면은 표 한 표 줄게.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잠깐 쉬어가겠습니다.